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의 이상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우정직 9급 기출문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엑셀 문제입니다. 엑셀의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이 엑셀에 관련된 함수 문제들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엑셀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엑셀의 필수 함수들 정도는 반드시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엑셀 시트를 이용한 수식의 결과값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를 묻고 있는데요. 여기 5가지 함수들 제가 뒷장에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시면 팩트 함수인데요. 팩트 함수는 팩토리얼, 즉 계승값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1부터 정해진 숫자까지를 1씩 증가하면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팩트 5의 경우에는 5 팩토리얼을 의미하고요. 이건 뭐 역순으로 하든 1부터 하든 5부터 하든 상관없이 5, 4, 3, 2, 1을 계산하게 되면 120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인트 함수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인트라는 것은 인티저, 정수를 의미하는데요. 수에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인트하고 3.14 양수의 경우에는 사실 절삭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3이 됩니다. 즉 3.14에서 3이 되니까 내려가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음수의 경우에는 내려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14가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 위에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내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3이 아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드는 숫자 2를 숫자 2로 나눈 나머지 값입니다. 3 나누기 4로 계산하게 되면 나머지가 그대로 3이 됩니다. 그 다음 파워는 거듭 제곱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3의 3승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3승입니다. 3의 3승입니다. 3을 3번 곱하게 되어서 27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 함수는 인수의 곱셈을 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요. 모두 곱해주게 되면 3 곱하기 6 곱하기 2 하면 3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결과 옳은 것, 팩트 함수 잘못되었고요. 인트 함수도 잘못되었고 모두도 잘못되었는데요. 파워와 프로덕트만 제대로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2개가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자료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2024년 우정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 범위에서 자료 구조가 제외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것은 또 시험 문제를 봐야 어떤 패턴인지 알 수 있겠지만 일단은 자료 구조는 제외가 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 2023년도 우정직 9급 문제는 제가 살펴보니까 유독 자료 구조의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자료 구조가 정수형으로 이루어진 스택이며 초기에는 빈 스택이라고 할 때 빈칸 기억에서 디귿까지의 내용으로 모두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스택이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생겼죠. 그래서 Q와 달리 Q는 first in, first out인데요. 이 스택이라는 것은 리포의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나중에 들어간 게 먼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데이터를 집어넣는 푸시의 연산과 데이터를 제거하는 팝의 연산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스택만 안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위에서부터 우선 푸시 7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스택 안에는 7이 제일 처음 들어가겠죠? 두 번째는 푸시 4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4를 넣으면
7 위에 4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푸시 1이니까 그 위에 또 1이 쌓이는 구조가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팝의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푸시와 달리 팝이라는 것은 무엇을 제거한다고 지정할 수 없고요. 그냥 팝만을 지정하게 됩니다. 팝을 사용하게 되면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팝에서는 1이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는 요거는 지금 스택의 내용이니까 1이 제거가 되어서 7과 4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연산을 했더니 7만 남았다. 이건 또 무엇일까요? 이것도 역시 팝의 연산이 되겠죠. 팝을 하게 되면 이제 또 4가 제거가 되어서 스택 안에는 7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탑이라는 연산을 사용하는데요. 탑 연산은 이렇게 정의가 되었습니다. 탑은 스택의 최상위 원소값을 출력한다. 그럼 지금 값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상위 값은 7이 되겠고요. 이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7이 그대로 출력되죠. 스택 안에는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여기에 이제 푸시 5를 하게 되면 이건 다 제거됐고 5를 하게 되면 스택 안에 7과 5가 남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옳은 내용은 3번이 되겠죠. 여기에 7과 4가 있다. 두 번째 연산은 파변산이다. 그리고 출력되는 내용은 7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의 구조를 이해한다면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는 길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정렬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도 역시 자료구조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를 완료 단계의 데이터로 정렬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 사용된 정렬 알고리즘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초기에 데이터가 있고 이것이 완료가 되는데요. 지금 각 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간은 중략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에 보시면 지금 무엇이 정렬이 완성이 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장 큰 값이 완성됐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끝에서 두 개의 값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버블 정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제가 버블 정렬의 형태를 적어 봤는데요. 처음 상태에서 우선 1회전에서는 버블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비교를 해 나간다는 거 아실 거고요. 6과 4를 비교했더니 4, 6이 되죠. 그 다음 6과 9를 비교하게 되면 아래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4와 6이 되고 6과 9를 비교하면 9가 되고요. 9와 2를 비교하면 이 값이 2가 되고 다음이 9가 됩니다. 9와 3을 비교하면 이 값이 3이 되고 뒤에가 9가 되고요. 9와 8을 비교하면 이 값이 8이 되고 그 다음에 9가 되어서 4, 6, 2, 3, 8, 9가 되죠. 제일 마지막에 9라는 가장 큰 값이 1회전을 통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 데이터를 제외하고 다시 한번 비교하면 그대로 4, 6이 되겠고요. 이렇게 비교하면 1, 6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비교하면 3, 6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6, 8 그대로죠. 그 다음 9는 그대로니까 이제 2회전이 끝나게 되면 8, 9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은 4와 2를 비교하니까 2, 4가 되겠고요. 그 다음 4와 3을 비교하면 3, 4가 되고 4, 6을 비교하면 그대로이니까 6, 8, 9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서는 이 비교를 해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정렬이 완료되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형태는 2, 3, 4, 6, 8, 9가 되겠는데요. 이와 같이 정렬하는 것은 버블 정렬, 3번의 버블 정렬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해쉬 함수의 충돌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해쉬 함수에 대한 것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쉬라는 것은 자료를
저장하거나 검색할 때 한 번에 그 주소를 찾을 수 있도록, 즉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주소를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계산된 주소가 충돌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충돌이 되었다. 같은 해시 값을 가지게 되면 충돌이 되었다고 하고요. 충돌되었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개방 주소법, 오픈 어드레싱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폐쇄 주소법에서 클로즈드 어드레싱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개방 주소법이라는 것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해시 버킷에 해당 데이터를 저장한다. 다른 주소로 옮기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폐쇄 주소법이라는 것은 같은 해시 값을 가진 데이터들을 해시 테이블의 같은 위치에 연결 리스트나 트리, 링크드 리스트나 트리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바꾸지 않고 연결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인데요. 개방 주소법에는 선형 탐색, 제곱 탐색, 이중 해싱 등이 있습니다. 선형 탐색 리니어 프로빙 방식은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다음 칸으로 옮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버킷이 또 값이 있을 때는 그 다음 버킷으로, 그러니까 선형으로 움직이면서 빈 버킷을 찾는 방식이 되겠고요. 제곱 탐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충돌이 발생되면 1의 제곱, 2의 제곱, 그 값의 제곱을 통해서 빈 버킷을 찾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이중 해싱 방식이 되겠는데요. 이중 해싱 방식은 두 번째 또 다른 해시 함수를 통해서 빈 버킷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는 별도 체이닝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충돌이 발생한 경우 연결 리스트를 사용해서 여러 키를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해시 함수의 충돌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오픈 어드레싱이죠. 오픈 어드레싱에 속하는 게 선형 검사와 이중 해싱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별도 체이닝은 클로즈 어드레싱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다 모두 다 충돌에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5번도 역시 위상 정렬의 문제도 자료 구조에 관련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상 순서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위상 정렬이라는 것은 토폴로지컬 소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방향 그래프, 지금 이렇게 정점과 간선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방향 그래프의 모든 노드를 방향성을 거스리지 않고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행이나 후행의 관계를 감안해서 이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하는 것을 위상정렬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통 작업 스케줄링을 하거나 선행 조건을 가진 작업 순서를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사실은 이건 뭐 위상정렬이 뭔지 몰라도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과목의 코드가 있고 선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보시면 11번과 12번 과목에 대해서는 선수 과목 먼저 해야 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11번이나 12번으로 이 그래프는 시작을 하면 되겠고요. 마무리는 지금 16번 과목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 앞에 과목들을 다 학습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11이나 12로 시작해서 16으로 끝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3번과 4번의 경우에는 13번, 14번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답으로 볼 수가 없고요. 우리는 1번이나 2번을 정답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1번 다음에는 13번이나 14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14번의 경우에는 반드시 13번을 학습을 끝내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4번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11번, 12번, 13번을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순서가 정해지죠. 11, 13, 14의 순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과 13과 14가 순서를 가지는 게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12번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을 하고요. 그 다음 13번, 14번의 순서대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15번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16번을 학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위상정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CPM 네트워크에 나타난 임계 경로의 전체 소요기간으로 옳은 것. 우리는 이 임계 경로를 푸는 문제들은 좀 몇 문제 풀어봤는데요. 임계 경로 크리티컬 패스라는 것은 AOE 네트워크, 여기 네트워크에서 각 작업이 동시에 같이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작업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시작에서 완료까지 가는 최장의 경로다. 그래서 제일 긴 경로의 시간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임계 경로가 되겠습니다. 제일 오래 걸리는 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화살표가 한 개만 있을 때는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화살표가 두 개 있는 것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화살표가 두 개가 되겠고요. 요것도 지금 두 개가 되고 요게 이제 화살표 세 개가 모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제일 긴 경로를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라는 작업은 지금 보시면 A를 끝나고 다음 작업이 D가 되는 거고요. 또 B를 끝나고 D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A를 하는데 8일이 걸리고 또 D를 지금 A를 끝마치는데 8일이 걸린다는 것은 B를 끝마치는데 또 10일이 걸립니다. 그럼 D가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는 8일이면 끝나고 하나는 10일이면 끝난다는 것은 10일 후에 D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D라는 작업을 끝났을 때는 8일 더하기 8일이 아니라 10일 더하기 8일로 계산해야 돼서 요 과정은 D가 끝날 때의 시간은 18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경로를 보면 그러면 D가 끝나고 G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10일이 걸리죠. 그럼 28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K라는 작업은 4일 걸립니다. 그럼 여기에서 32일이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는 32일이 걸리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그러니까 각각의 경로들을 이런 식으로 계산을 다 해보시면 되겠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임계 경로가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B까지 마치는데 10일이 걸리고 E까지 마치는데 4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H까지 마치는데 14일과 14일을 더하니까 28일이 되겠죠. 28일이 되고 그 다음에 8일이 걸리니까 36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각각의 경로들을 다 계산을 해보시면 36일보다는 짧은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긴 경로는 36일이 되어서 임계 경로의 전체 소요 시간은 36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각각의 소요 기간을 계산을 해보시면 36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의 총 개수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서도 디자인 패턴 부분은 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워낙에 디자인 패턴의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다 암기하시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디자인 패턴에서 특정 키워드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름에서 좀 힌트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만들 때 패턴을 활용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패턴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23가지의 디자인 패턴이 있고요. 여기에는 생성 패턴, 구조 패턴, 행위 패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 나온 것은 이 세 가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싱글턴이라는 패턴인데요. 싱글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이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싱글턴에서는 뭘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수업에서는 교장 선생님을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교라는 것을 특정 클래스로 보고 교장 선생님은 한 명이고 그 클래스에 어디에서나 참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한 개만 생성되도록 한다. 이 점이 중요하고요. 생성된 객체를 어디서나 참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싱글턴입니다. 두 번째, 메멘토의 경우에는 제가 기념품, 뭔가를 기억하게 해준다. 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정 시점의 객체 상태를 객체화해서 요청이 있으면 객체를 해당 시점을 기억했다가 그때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패턴이 메멘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데코레이터를 할 때는 케이크를 만들 때 그 빵틀 위에 올라가는 장식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빵을 만든 다음에 장식들을 올려놓는데요. 이것은 상속의 대안으로 사용이 되지만 상속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현된 클래스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죠. 동적으로 유연하게 확장할 수 있는데 상속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디자인 패턴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문제 유형별로 적합한 설계를 일반화해서 정리했다. 이거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싱글턴은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오직 하나만 존재하도록 보장해서 객체가 불필요하게 여러 개 만들어질 필요가 없을 때 사용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한 객체의 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의존 관계에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이를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패턴이다. 요거는 메멘토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옵서버라고 하죠. 관찰자로 생각하셔서 뭔가 알림 설정을 해주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메멘토와 전혀 관계가 없고요. 데코레이터 패턴은 기존에 구현된 클래스의 기능 확장을 위하여 상속을 활용한다라고 했는데 상속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맞는 것의 총 개수는 기억과 니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SQL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과 같이 인사로 시작하는 모든 부서에 속한 직원들의 봉급을 10% 올리고자 SQL문을 작성하였다. 업데이트를 하는 구문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하고 직원 테이블에서 set 봉급은 봉급 곱하기 1.1 요게 10%를 올린다는 것이고요. where 다음에는 조건을 지정해서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봉급을 올린다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인사로 시작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음 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는 우선 앞에 쓸 것은 in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in이라는 것은 where절에 주어진 목록 값에 요 안에 값이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n 다음에는 괄호로 묶어서 select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부서 번호를 나열한다. 그리고 from 부서에서 부서 번호인데 이 안에 조건이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서명 like in 4% 이렇게 되면 like 연산자를 써서 부서명의 인사로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부서 테이블에서 부서명이 인사로 시작하는 값에 부서 번호를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값의 봉급을 1.1 곱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ike 연산자는 where절에서 문자열 패턴을 기반으로 검색할 때 사용하는데요. %는 이 문자를 포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고요. %를 사용할 때 like라는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n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like가 들어간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도 데이터베이스 문제가 되겠는데요.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관계형 스키마로 올바르게 변환한 것을 묻는 문제이고요. 속성명의 밑줄은 해당 속성이 기본 키임을 의미합니다. 지금 보시면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학번과 이름이라는 속성을 가지게 되고 학번은 기본키가 되겠습니다. 네, 학생은 과목을 등록하는데요.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과목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1대 다의 형태가 되겠고요. 과목 테이블에는 과목 번호와 과목명을 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면 한 개의 과목은 여러 명의 학생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목의 입장에서도 1대 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과 과목은 n 대 m, 다 대 다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다 대 다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등록이라는 관계를 두게 되는데요. 등록은 지금 성적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테이블을 더 두어서 다 대 다 관계를 연결하는데요. 이때는 등록에는 학번과 과목 번호를 두어서 등록이 학번을 참조하게, 즉 foreign key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등록에서 과목 번호를 참조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설명을 적어봤고요. 이렇게 지금 관계를 지은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학생은 학번과 이름을 갖고 있고요. 과목은 과목 번호와 과목명을 갖고 있는데요. 등록은 성적 이외에도 학번을 가지고 학생을 참조하고 과목 번호를 이용해서 과목을 참조하도록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록 테이블은 이러한 다대다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요즘에 트렌드만 아시면 정말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세한 걸 묻지 않았고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의 대화형 서비스를 묻고 있는데요. 이건 챗 GPT에 대한 문제입니다. 혹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챗 GPT를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당장 활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일하거나 공부할 때 이 챗 GPT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용어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LSTM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딥러닝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롱, 쇼트라고 있습니다. 요건 롱은 길다는 거고 쇼트는
짧다는 것인데요. 즉 장단기 메모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LSTM이라는 것은 뭔가 연속되는 데이터, 이것을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죠. 시계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적합한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의 가장 특수한 형태가 바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앞의 말과 뒤의 말 사이에 어떤 흐름이 있죠. 그래서 이 앞에 말을 알면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올까도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계열 데이터, 즉 언어를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근데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순환신경망 RNN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즉 RNN에는 장기 의존성 문제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내용을 까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LSTM입니다. 그래서 RNN을 조금 발전시킨 형태가 LSTM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레스넷이라는 것은 깊은 신경망, 요게 바로 딥러닝이 되겠고요. 딥러닝에는 입력층과 입력하는 값과 출력하는 값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은닉층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우린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히든 레이어를 많이 쌓게 되면 여기에서 어떤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앞쪽으로 가면서 학습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기울기 소실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 중에 하나가 레스넷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챗봇, 앞서 챗 GPT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딥페이크라는 것은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가짜의 어떤 영상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죠. 가짜 영상이나 가짜 오디오를 생성하는 기법이 되겠는데요. 그것을 딥페이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3번 챗 GPT가 되겠고요. 이런 새로이 인공지능의 분야는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발전하는 트렌드를 이해하셔야 당연히 이런 것들이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트렌드들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